좀 쉬셨나요? 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긴장이 좀 풀리셨어요? 전 살짝. 뭐 다행이다. 아, 살짝? 아주 살짝. 자세가 좀 풀어졌네요. 아까 전에 이렇게 있다가. 조금 풀어졌어요. 아, 그러게요.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토론 주제 그때 뽑은 거 하나씩 얘기하면서 각자 이 책을 읽고 이 토론에 대한 내용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걸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책에서 많은 독서는 오히려 독자적인 생각을 방해하므로 사유 없는 다독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방해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네, 요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또 네, 재용님이 네, 요 주제를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 재용님 이거 왜 이 내용을 발제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토론 주제로 발제한 이유는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분은 뭐 1년에 뭐 60권을 읽고 이런 분들이 그때 주변에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난 책을 너무 적게 읽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읽는 속도도 좀 빠른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읽는 걸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읽으면 좋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많이 읽는 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많이 읽는 게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아예 안 읽는 사람보단 그래도 뭐라도 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안 좋다라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부딪혀가지고 다른 의견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이게 토론 주제로 발제를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스스로도 더 해볼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발제를 하게 됐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었나 보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했고. 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직접적으로 책에서 읽은 거나 이런 건 처음이고, 저도 그렇긴 해요. 네, 전에 들은 거나 이런 건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이 읽는 거 안 좋아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읽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많이 읽는 분들은 네. 당연히.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책 읽는 거 안 좋아라고 말한 것도 설득력이 없고,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할 거니까, 제가 접해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라서 반만 동의해요. 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비슷하시다. 아, 그래요? 저도 네. 사실 그렇긴 해요. 사실 웬만하면 반만 동의하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중립. 다 동의하면 좀 까일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이건 동의한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토론 주제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고 이제 사유 없는 다독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네. 사유 없는 다독이 제가 이해한 걸로 이제 별 이제 이유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골라서 그냥 아무 책이나 읽는 약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건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이 많은 만큼 그 와중에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될 건데 자기한테도 좋든 싫든. 근데 그 정보랑 그 깨달음들이 다 무조건 다 좋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책도 있을 건데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도 받지만 안 좋은 거 영향을 되게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책도 이제 분별 없이 내 독자적인 무언가 내 가치나 이런 게 중시하는 거를 밀고 가면서 그 옆에서 이제 책을 읽는 거랑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온 대로 그대로 흡수하면서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리지 않고 내 주관 없이 많이 읽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사유 없는 다독은 저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거 한 권 한 거 좀 깊이 있게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고찰을 해본 생각해본 시간도 많이 갖는다면 많이 읽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주관이 확실히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일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다독이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흡수할 거면 차라리 한두 권을 집중해서 읽어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민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여기 적은 답에서는 일단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독자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인생 경험하고 내 상황에 맞는 독서 그리고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제 독자적인 생각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대 중후반 이럴 때는 시간이 좀 많고 이럴 때는 독서가 좋다고 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책을 좀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꾸준히 읽는 거는 부동산 서적이고 나머지 자기계발서, 신앙서적, 소설 이렇게 세 개는 내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읽고 있어. 좀 힘들면 자기계발서 읽다가, 더 힘들면 신앙서적 읽다가, 좀 삶이 여유로우면 소설 읽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책을 읽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전에 20대, 30대 때 읽었던 많이 읽었던 그것이 지금 봤을 때 그건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가요? 어느 쪽인지. 그 시간이 자기가 많으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저는 좋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 좀 벌려놓은 일이 있어서 시간이 개인적으로 좀 없는 편이라서 좀 재테크를 좀 해야 되는 시기라서 이제 조금 시간을 쪼개서 부동산 서적을 좀 읽고 이런 편이고, 여유로우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죠. 책을 또 그냥 씩 이렇게 읽는 것보다 좀 깊게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더라고요. 책 경험 저는 하면서 독서 챌린지 이걸 했는데 기록하면서 읽으니까 책이 훨씬 기억에 남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독서 챌린지 그냥 개인적으로 일정이 또 바쁘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엑셀로 해가지고 한 번씩 그 기록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좀 깊게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여러 가지 책 많이 읽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 분야만 또 읽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핵심은 사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생각을 하나 안 하냐? 네. 그러면 제 생각에 다독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사유를 한다고 다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독을 많이 하면 생각을. 그게 개인적인 기준이다. 그렇죠. 이게 너무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면 뭐가 사유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유는 뭐예요? 저는 자기 인생에 적용하는 거. 아, 그게 사유예요?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게 사유를 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지 독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사유의 과정이 뭐죠? 행동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 사유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에서 어쨌든 행동까지 옮겨져야지 자기가 정확하게 사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사유라는 그 활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가 어떤 자료를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행동까지 이어졌는지를 보면 내가 이 책을 읽고 사유까지 적용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책을 읽고 행동까지 안 나오면.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만 많아지고 이런 거면은 별 그건 의미가 사유가 없다. 아니고. 그냥, 그럼 행동까지 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좀 결과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용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가 뭐죠? 사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은 안 해본 적은 따로 없긴 한데. 지금 사유하고 계시네요. 사유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책에 대한 관점, 이제 가치관 같은 거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이제 좋든 싫든 이제 내용이 어떻든 일단 거기서 배울 거는 아니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 아니면 제3자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읽고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런 좋은 부분을 흡수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정의로운, 더 밝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이 좋은 책이다, 좋지 않은 책이다. 요거를 판단하는 게 전 그거 가지고 판단하네요. 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근데 그게 제 가치관이랑 맞으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맞는 책이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행복한 삶이 조금 더 된다 하면은 사실 그것만 봐도 이미 충분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책이냐 안 책이냐 그걸 전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읽고 판단을 하니까. 어쨌든 사유라는 걸 통해서 이 책의 내용과 내 가치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결과로 이 책을 통해서 내 사회나 나한테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고. 일단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유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유가 핵심이고, 제 생각에는 사실 책도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극단적인데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안 읽고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읽으면 좋죠. 읽으면, 왜냐면 다른 데서 좀 얻기 힘든 정보들도 꽤 많고, 책에는. 맞아요. 그리고 활자를 읽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 빨리 읽으면 도움되는 게 그런 많죠.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좋다는 거지, 내 삶의 철학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책이 본질은 아니라 생각하고 사유가 더 핵심이고,
저는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봐도 네. 사유만 잘 굴릴 줄 알면 맞죠. 네.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 주변에 책을 진짜 안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생각도 되게 정합성도 높고 굉장히 사회적 현상을 볼 때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많이 안 읽는 경우도 있어요. 전 차라리 책을 1년에 100권, 200권 읽는 것보다 저렇게 유튜브 한 편을 보더라도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재용님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가 메시지들을 막 이제 여과 없이 듣다 보면은 그 메시지들끼리 충돌을 하거든요. 네. 모순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적을 읽는다 그러면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하려면 즐겨라. 즐기는 자가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는 자기계발서 있는 반면에 즐기면 절대 성공 못한다. 즐기지 절제해라. 말고 그렇죠. 괴로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끼리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그 메시지들하고 부딪히는 게 있고, 이거를 자기가 종합적으로 걸러내고 또 내 메시지가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하고 이런 것들 계속 현실에 상상적으로 대입해보고 다시 반추하고, 이 과정을 저는 사유라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는 책에 대한 사유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쇼펜하우어 이 책에서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2번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맞아요. 책을 2번 읽어라.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책을 한 번 읽으면은 이해하는 게 진짜 아무리 쉬운 얕아요. 책이라도 네. 이해가 다 안 돼요. 그걸 다시, 왜냐면 이게 어려운 책들도 그렇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책의 앞부분을 읽어야 뒷부분이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반대도 적용이 돼요. 뒷부분을 읽어야 앞부분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복선 같은 거. 처음엔 모르고 지나쳤던 걸 나중에 그렇죠. 다 알고 나니까 다시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좀 있어가지고. 책이 그런 게 또 되게 많아가지고 2번 읽었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은 걸 얻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뒤로 계속 넘어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순들, 왜 앞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지? 이런 걸 이제 계속 제가 돌아가면서 그 모순을 스스로 좀 이렇게 풀어본 귀도 하고, 네. 요런 게 또 제가 생각하는 사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 과정을 하지 않는 독서나 영상 매체에 대한 시청이나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책을 100권, 200권 읽더라도, 네. 저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보고 막 이런 걸 더 추천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대 시대가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을 안 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휩쓸리고 따라가게 되고, 또 이런 시대라고 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일견 좀 일리가 있다. 맞아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토론 주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가? 네, 요 한 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우리 각자 3명 중에 행복을 얻는 어떤 루트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요거 우리 홀리 정민님께서 이거 또 기독교적인 게 나오는데 저는 또 네네. 기도와 성경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행복을 얻고 있고요. 네네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행복을 얻는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행복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요즘에는 그 방장님이랑 같이 하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전보다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이제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혼자 유지하다가도 힘들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면은 이전보다 금방 회복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가 이거를 발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제하셨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쫙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발제 이유가 아니라 이제 발제 이거의 이유로 발제에 대한 물어봐야 대답을 이제 아, 그러면
이거 왜 발제하셨나요?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기독교인데 혹시 비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지. 뭐 바로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궁금하네요. 네. 뭐 보통 이제 뭐 맛있는 음식. 아, 그쵸.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의미를 얻죠. 행복이라는 거를. 보통은 그런데,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행복을 얻는 루트는 일단 공부. 네, 공부랑 그다음에 목표. 제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리고 사람. 네,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마 저는 이 균형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목표를 세울 이유가 없고, 네, 그런 균형을 제 스스로 내적으로 이제 균형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 행복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광범위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심리학도 전공을 또 했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현대에서 행복의 기준을 보통은 좀 감각적 쾌락이랑 좀 만족감, 또 고통이 좀 적은 거 이런 걸 좀 행복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행복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행복의 일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좀 목표지향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좀 달성하고 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의 행복?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무 일 없는 평탄한 삶이 행복이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네. 너무 굴곡있는 그런 거 말고. 굴곡 있는 거 말고. 좀 평범한 그냥 삶에서 가족 다 건강하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네. 항상 지금이 현재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쇼펜하우어랑 비슷하시네요, 행복관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보다 네. 이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을 일들이 더 많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고, 누군가 병들 거고. 근데 지금 다 건강하고, 뭐 직장도 내가 잘 다니고 있고, 뭐. 그것도 그래요? 다 행복이죠. 네, 그러니까요. 저랑 좀 다르시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가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요? 그 행복관이 왜요? 위험하다. 왜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 행복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한 거라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고난이 생기면 네. 행복이 깨졌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고난이 생기면 이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그러니까 언젠가 고난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매일 이제 묵상하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고통이라는 게 필요악인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비해서 훈련한다. 전쟁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 군인이 훈련하는 것처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과정 자체도 행복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순간, 뭐 좌절하는 순간, 이것까지 포함해야 행복이지. 이걸 덜어냈을 때 행복이라 생각하면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랑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행복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재영님은 어떻습니까? 행복이란 게 사실 뭐 거창한 거에서 그렇게 찾고 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방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행복일 수 있고, 저는 매일 이제 행복에 관련 오늘 행복했던 일 하나씩 이제 일기로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적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미 부여죠. 제가 한 것 중에서 이건 오늘 중에 가장 잘했던 거나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 이런 거 한 개 한 개가 다 행복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운동을 갔는데 어제보다 이제 더 잘했어. 이것도 사소한 행복이고. 그쵸, 맞아요. 이제 책을 읽었는데 이제 이거 책을 다 완독을 해서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행복이고. 맞아요. 오늘은 좀 쉬는데 누굴 만나러 가서 이제 얘기를 하러 갔다. 뭐 기대되는 거 포함해서 이것도 행복이고. 약속이 없으면 혼자 이제 조용히 이제 사색에 잠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거지만, 그 행복이란 건 자기 스스로 이건 행복이라고 이제 느끼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무엇으로 얻는 것보단
무엇을 행복이라고 내가 인식을 할까? 이게 그게 좀 더 행복한 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 쇼펜하우어는 이제 인생이 고통이고 그 고통을 좀 덜 겪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인생이 고통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고통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이건 고통인데 이걸 좀 덜한 게 행복이다라고 본 것보다 그냥 그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고 보면 그러면 그 고통이 없어진 거잖아요. 쇼펜하우어에 이제 좀 반전시킨 약간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저만의 세계를 약간 말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네. 그거죠. 이제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도 이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면 그게 행복이 되는 약간 모든 게 다 행복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물론 뭐 아니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 감사. 지금 내가 다쳐가지고 실수해서 다쳤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다친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교훈이 되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발전의 알겠다. 미끄럼이잖아요. 네네네. 좋든 안 좋든 맞아요. 그걸 보면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것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거니까. 합력하여 길게 선을 보면 이룬다.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억지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시네요. 아, 그래요? 물론 제 의견은 강요하진 않지만 저는 약간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건 내 삶의 방식이고 행복의 방식이다라고 제가 정하고 그냥 사는 거라서. 아,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남을 이해시킨 재능은 없나 보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 쇼펜하우어의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이 책의 내용을 보고. 네. 사실 제가 그 철학 전공을 하고는 있는데 쇼펜하우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관련 자료만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 책 본 거 요것만 가지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우선은 쇼펜하우어가 책 초반하고 후반에 약간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요 책에서. 네, 맞아요. 좀 그런 뭐라고 하냐면 욕망을 줄이고 작은 쾌락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했다가 그죠? 네. 욕망을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막 네, 이거를 맞아요. 좀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후반부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 욕망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이런 뭐 하자는 건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모순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자세히 다시 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함이라는 게 있어요. 덕 아레테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아레테라는 게 아니요. 있어요. 그 덕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탁월함이라고도 번역하고 이게 아레테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어떤 재능 이런 것 좀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인간이 가진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거를 아레테라고 하는데 지금 딱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덕의 개념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기의 재능을 잘 살리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개의 행복보다 1개의 고통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또 소확행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자기 욕망 줄이고 작은 쾌락에 만족해라. 네. 근데 마지막쯤에 가면 내 욕망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근데 이게 이 욕망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줄이라고 한 욕망은 베슬로우의 욕구 위계 알죠? 5단계 피라미드. 네. 거기 보면 제일 밑에가 생존 욕구, 그다음에 안전 욕구, 사랑의 욕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제일 위에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보니까 이제 쇼펜하우어가 줄이라고 한 욕망은 좀 식욕, 성욕, 뭐 명예욕, 물욕, 낮은 단계 그렇죠. 낮은 단계 욕구를 욕구. 줄이고 고위 단계 욕구대로 그렇죠. 살아라. 그렇죠. 일종의 그런 욕구들은 조금 줄이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발산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타인의 말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선택하고 또 그걸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되 물질적 욕망, 뭐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은 좀 금욕적으로 해라. 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 네. 맞아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독을 즐겨라. 그렇죠. 이 책에 나온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좀 축약해 보면 요 정도로 네, 나올 것 같은데. 잘 간추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꽤 공감은 되는데 관계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본인이 근데 쇼펜하우 본인의 관계가 사실 원만하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 사실 그런 분이 이제 관계가 이제 이러면 좀 고독하면 좋다,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저는 이렇게. 약간 네. 사심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관계 조절을 거리 조절 좀 잘 못하는 편이라서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진짜 거리 조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거의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좀 동의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재용님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저 혼자만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펄스니까 어쩔 수 없죠. 어치님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도움도 되지만 좀 경계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 같은 것도 만약에 내가 원래 다른 사람하고 섞이는 걸 싫어하고 그런 경향성이 강해서 고독을 나도 강제로 즐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근데 고독이라는 개념에는 조금 적극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개념이 난 고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난 굳이 고독을 택하겠다. 이게 이제 진짜 그쵸. 고독을 가지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고독에는 그런 의미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속 이런 책만 읽으면서 자기 삶을 계속 합리화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자기 글을 쓰면서 스스로 난 일부러 고독을 선택한 거다라고 이제 합리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거든요, 솔직히. 친구가 한 명이 없이 평생을 살았고 강한 애완동물만 가지고 평생 살다가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딱히 없었고. 근데 저는 또 쇼펜하우어가 왜 아버지 유산을 주고받아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상태에서 철학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많은데 그거를 허황되게 안 쓰고 자기 내면을 이렇게 가꾸는 데 쓰고 그런 욕망을 다스렸다는 게.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살짝 다르게 생각했는 게 철학자들이 많이 좀 과거에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 현재 유명한 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 환경이 충분히 안 부유한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여유롭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유롭기 때문에 철학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랑 철학이 맞아서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 부유하지 않고 이제 충분히 경제적으로 이제 혼자 살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과연 이 사람은 이런 철학을 했더라도 이런 걸 했을까? 지금처럼 똑같은 가치관이랑 똑같은 관점을 내세우면서 이 행복론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환경이 너무 쇼펜하우어가 자기한테 좀 맞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 인류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배울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무작정 흡수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유가 필요하다. 이제 머릿속에 필터링을 좀 그렇죠. 하고. 그렇죠. 내랑 맞는 거랑 안 맞는 거. 네, 근데 내랑 맞는다는 게 내가 하기 편한 거는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편한 거는 그냥 어려운 거 길을 굳이 택하기 싫어서 그쵸.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사유라기보다는 귀찮음을 피하기 위한 행동, 회피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쵸, 않을까요? 그쵸. 내가 만약에 히키코모리야. 근데 이거 읽고 합리화만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귀찮은 걸 피하기 위한 자기 위로에 불과한 행동을 그럴 좀 것 경계를 같다. 해야 된다. 네네. 어쨌든 뭐 쇼펜하우어 행복론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언급을 좋아했어요. 했고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적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반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복한 사람은 외적 자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행복한 사람은 외적 자극을 추구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성격 차이일 뿐일까? 이것도 이제 재용님이 네, 맞아요. 네네 해주셨는데 외적 자극이라는 게 뭐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얻은 이제 외적 자극이란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유하고 온 그런 것 말고 어떤 모임을 나가서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거나 이런 걸 추구한다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으러 이제 노력한다거나 약간 이런 감각적인 자극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자극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심심하니까 뭘 찾아다니겠다, 자극적인 게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의 자극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외부 자극은 이런 걸 포함해서 전부 누군가가 말을 걸어서 누군가는 말을 한다거나 이것도 외부 자극이고, 진짜 자기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혼자 하는 게 아닌 외부 요인들로 나에게 들어온 모든 자극을 저는 외부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선. 좀 더 좁은 의미로 사교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이라고 좀 요약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극을 추구한 사람이 이제 불행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행하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닌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발제를 하게 됐는데, 이건 저는 제 의견이랑 상당히 달라가지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해서 발제를 한 거거든요. 충분히 행복해 보이고 이제 스스로 혼자 있어도 괜찮고, 그런데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행복이란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난 지금 충분히 이제 만족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린 것도 좋아, 이런 의미에서 추구하는 외적 그런 걸 이제, 그래서 모임을 가거나 운동을 같이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이제 행복론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관점이 되니까 제 생각이랑 상당히 많이 다르죠. 저도 이제 충분히 뭐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면 어울리는 대로 이제 다 행복이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렇군요.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합니다. 이 쇼펜하우어한테 동의합니다. 사실 억지로 동의하는 건데. 뭐 억지로라도 이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가 반론을 하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정린님 얘기하고. 저는 그 사교적인 거하고 이제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하고 그냥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뭐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라고 적혀 있는데,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면은 외적인 거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들은 언젠가 허무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고독을 즐기는 게 제일 좋고, 저도 고독을 제일 즐기고 싶지만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저는 제가 고독하고 싶어서 고독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고독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고, 다 이제 떠나가는 시기가 돼서 이제 내가 혼자 즐겨야 돼서 하는 상태라서, 그래서 혼자 있는 걸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여자 쇼펜하우어란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목이었어요. 그렇군요. 고양이 키우시고. 네. 맞네요. 애완동물도 한 마리 있고. 그렇군요. 처음에는 고독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힘들었죠. 걸렸죠. 그때 외적 자극물을 혹시 많이 이용하셨나요? 술을. 그 정도면 충분한 큰 외적 자극. 혼자서 술을 집에서 혼자서 술을 먹어요. 술에 의한 자극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외적 자극이라 생각합니다. 네, 보통 예수님이 안 말리세요. 그렇기는 한데 원래 좀 술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이제 2024년 목표는 술을 좀 끊어보자. 네. 다들 그러죠. 신년 목표 모임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모임 오셔야죠. 그렇군요. 외적 자극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뭐 물질 자극 이런 거, 그런 사람에 대한 자극도 있고, 네, 어쨌든 계속 뭔가 내 안에서 행복의 그 원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거를 바탕으로 자기와 결합시켜서 내가 뭔가 지금 상태, 외로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반론을 해보자면 외적 자극물이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동의할 부분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건 알 거예요. 그죠? 네. 외적 자극물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적으로도 좀 그걸 추구하고, 뭐 양자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거 누구나 알 건데, 중요한 거는 뭐가 더 많고 적고, 지금 이 비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거의 모든 토론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자기 가치관이고, 자기 가치관에 대한 메타인지라고 보는데, 외적 자극물이 만약에 사람 관계까지 외적 자극물이라고 포함한다면
저는 인간의 본성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내적으로 뭔가 고독을 찾고 고독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성장하고 자아를 다시 관찰하고 성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외적 자극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거는 그냥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이제 굳이 반론을 하자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외적 자극물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일관되게 내적으로만 계속 네. 네, 파헤쳐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잠깐 반론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좋았습니다. 사실 외적 자극이 아예 없는 걸 쫓으면 그건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사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집에 산다고 이 집을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만든다고 내가 지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모든 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들을 제가 지금 나에게 지금 오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게 내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외부 자극이라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맞아요. 인간의 존재 어쨌든 인간도 이제 집단을 이루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덕은 보고 있으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땅히 인간으로 해야 할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살짝 들었었거든요, 처음엔. 인간의 의무가 사회적 관계인 거예요. 의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자기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쇼펜하우어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면 과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돈도 외부 자극 중에 한 개인데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받았을 거고 그리고 애완동물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외부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 그렇죠. 거면 왜 맞아요. 평생 혼자 살지 애완동물을 왜 있어야 되며 왜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도 최소한 외부 자극은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맞아요. 저희도 근데 그러면 그 정도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의견에 반박하실 줄 알았는데 동의를 해주셨네요. 아니, 그 외부 자극의 그 개념에 대한 생각해 보니까 그걸 반박할 거리가 딱히 없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외부 자극이 주고 내적 자극이 이제 부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율은 전 반대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요? 네. 그 대신에 최소한의 외적 자극이 한 10% 20% 있다 하면 그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적으로 스스로 추구하는 게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이긴 하죠, 의견에. 네네. 그러면 우리 지금 다 했는데 오. 빨리 그러네요. 끝나네요.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 2시간? 네네. 어쨌든 뭐 녹음할 시간은 충분히 나왔거든요. 네. 네네. 뭐 어쨌든 수정하면 좀 줄어들긴 하는데 네. 좋아요. 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소감 한마디씩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읽고 우리 또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녹음까지 해봤는데 우리 정민님부터 해볼래요? 네. 새로운 경험이라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혹시나 또 참석하게 되면 조금 더 말을 잘 하고 싶네요. 말을 잘하고 싶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는 긴장이 좀 많이 풀리셨네요. 네. 나중에는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재용님, 네. 일단 처음에 앉았을 때 어쨌든 처음이란 거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녹음이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굳어 있었고 부자연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긴장이 풀리니까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오히려 처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또한 행복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보는 기회가 보통 잘 해보진 않을 기회니까 딱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 같이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토론을 한 경험이 색달라서 좋았고 쇼펜하우어에 대한 살짝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이제 공감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네. 오늘 어쨌든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이번에 쇼펜하우어 이거 읽으면서 잘 몰랐는데 덕분에 이제 이거 준비하려고 좀 알아봤거든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떤 건지 좀 윤곽 정도는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니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니체랑 연관이 크다 보니까 사실 한번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고
또 두 분도 또 처음이시고 또 한 분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십니다. 투혼을 이제 또 휴지 투혼을 또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코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좀 다행이다. 보이면 끊으려고 했는데 보일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